당신은 진짜 전하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옵니까? 진짜 전하는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조선의 왕 앞에서 12살 승정원 서리 소년이 칼을 겨누며 외치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 입이 벌어지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찰나 편전 사방의 문이 동시에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사병 수십 명이 칼을 빼든 채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지요. 소년을 비웃으며 걸어 들어온 병조판서 최자헌이 말합니다. 간밤에 회랑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사방이 칼날로 둘러싸인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고아 소년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야단마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야단마을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도성 외곽의 한 낡은 마당에서 흰 상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홀로 가만히를 짜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단우,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지요. 가을바람이 마당 귀퉁이에 쌓인 낙엽을 굴릴 때마다 상복 자락이 펄럭였으나 소년의 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집단의 결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단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한 달 전 어머니마저 괴질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혈혈단신, 이 넓은 세상에 피 한 방울 나눈 식구 하나 없는 고아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단우는 울음을 삼키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 사물의 미세한 결과 흔적을 꿰뚫어 보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짜다만 가마니에 집단 결이 고르지 않으면 한 올 한 올 풀어서 다시 엮었고 마당에 찍힌 이웃의 발자국만 보고도 누가 다녀갔는지 맞춰 이웃 아낙네들을 놀라게 하곤 하였지요. 말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소녀는 사물을 벗삼아 말없는 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 고을에는 남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현감이 조정의 병조판서 최자헌의 미움을 사 갑작스럽게 파직을 당하였는데 후임 현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관아가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틈을 노린 자가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악명 높은 포교 두목이 부하 67을 거느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번듯한 관복까지 차려입은 뒤 마을 장터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포교 두목은 말 위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굵은 목소리로 장터를 울렸습니다. 내가 새로 부임한 현감이니라. 조정의 명에 따라 올해 세금을 2배로 걷겠다. 기한 안에 내지 못하는 자는 곤장 30대에 처한다. 장터의 백성들은 새 현감의 얼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으니 관복을 입고 인장을 내보이는 자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떡 파는 아낙네도 나무 지게를 진 영감도 모두 고개를 조아리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가마니를 팔러 나왔던 단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12살 소년이 말 위에 가짜 현감을 빤히 올려다보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단우의 두 눈이 관복의 매듭 하나하나, 인장의 자국, 그리고 포교 두목의 손바닥 위를 차분히 훑었습니다. 이윽고 소년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관복의 매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진짜 관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묶는 법이지요. 장터가 찔끔 술렁였습니다. 포교 두목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으나 단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이었습니다. 인장에 자국이 번져 있습니다. 진짜 관인이라면 인주를 쓰지 먹을 쓰지는 않습니다.
장터의 술렁임이 한층 커졌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 관복의 매듭과 인장을 번갈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금을 2배로 걷겠다 하면서 정작 장부를 한 번도 펼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세금을 공포하려면 전세가 얼마이고 대동미가 얼마인지 세목을 낱낱이 읽어야 하거늘 당신은 세목 이름을 단 하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현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순간 장터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일제히 가짜 현감에게 쏠렸고 포교 두목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체가 낱낱이 발각된 포교 두목은 이를 악물더니 관복을 찢어 던지고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단우의 목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칼끝이 소년의 목덜미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으나 단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포교 두목이 디딘 멍석의 기울기와 두 발끝이 향한 방향을 조용히 훑고 있었습니다. 왼발이 멍석 가장자리에 걸쳐 있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음을 한눈에 읽어낸 것이지요. 포교 두목이 칼을 내리치려는 그 찰나 단우가 몸을 재빠르게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두 손으로 멍석 끝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포교 두목의 두 발이 허공을 헛디뎠고 육중한 몸뚱이가 붕 떠올랐다가 장터 구석에 놓인 오물통 위로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철퍼덕 하는 소리와 함께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장터 사람들이 참다 못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오물투성이가 된 포교 두목이 악을 쓰자 부하들이 일제히 칼을 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으나 정작 단우는 태연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가명술라군의 순찰날입니다. 현감이 공석이라 가명에서 술날을 한층 강화하였거든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사반시쯤 뒤면 이 장터를 지나갑니다. 단우가 하늘의 해 그림자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지금이 딱 그때쯤이군요. 소년이 말을 끝맺기가 무섭게 골목 끝에서 가명술라군의 깃발이 나부끼며 갑옷 입은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교 일당은 혼비백산하여 칼도 내팽개친 채 골목 저편으로 허겁지겁 도주하였고 장터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흰 상복의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터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단우는 흩어진 가마니를 조용히 추스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골목 안 낡은 가마 한 채가 소리 없이 멈춰서 있었고 가마 문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여인은 자식을 잃은 중전 명선이었습니다. 가마 문틈 사이로 비치는 여인의 두 눈에는 놀라움과 안쓰러움, 그리고 무언가를 굳게 확신한 듯한 깊은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마의 문틈이 조용히 닫혔고 가마는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이 소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중전 명선에게는 가슴 속 깊이 감추어둔 한이 있었습니다. 2달 전 목숨보다 아끼던 왕세자가 의문의 급사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요. 궐 안에서는 단순한 병사라 하였으나 15해를 한 몸처럼 길러온 어미의 눈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세자가 마지막으로 올린 탕약에서 맡았던 낯선 매캐함, 그리고 세자의 입술 끝에 남아있던 검붉은 빛깔을 중전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전은 세자가 독살당하였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으나 궐 안에서는 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중전이 도성 밖으로 은밀히 자맹을 나온 것은 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박 작은 암자를 찾으려 함이었습니다. 허나 장터 골목을 지나다 우연히 가마 문틈으로 목격한 광경이 중전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지요. 흰 상복을 입은 어린 소년이 홀로 일어서서 장정도 벌벌 떠는 가짜 현감의 거짓을 낱낱이 발가벗기는 모습. 소년 혼자의 힘으로 의연하게 악인을 물리치는 그 눈빛이 중전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습니다. 자맹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해질녘, 중전은 호위무사 무역에게 명하여 가마를 단우의 마당 앞에 세우게 하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소박한 비단 옷에 쓰개치마를 둘러쓰고 있었으나 걸음걸이 하나하나의 범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우는 마당에서 집단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고 여인의 발놀림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보통 사람이 아닐 알아차렸습니다. 더구나 비단 옷자락 깊숙이 숨겨진 곳에서 은장도의 자루가 살짝 비쳤는데 그 은장도에 새겨진 세공의 정밀함과 자루를 감싼 비단 매듭의 품새가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년은 이 여인이 적어도 대궐 안팎을 드나드는 높은 신분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우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을 뿐이지요. 중전이 따스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내가 한 일을 보았느니라. 어른도 벌벌 떠는 자리에서 홀로 나서는 담력이 대단하더구나. 가만히도 제법 고르게 잘 짰고 단우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며 답하였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마님. 중전은 자연스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년의 흰 상복이 눈에 들어왔고 마당 어디에도 어른의 신발이나 살림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전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상복을 입었으니 누군가를 보낸 것이로구나. 이 넓은 마당에 너 혼자뿐이니 혹 부모를 여인 것이냐? 단우가 고개를 숙이며 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한 달 전에 가셨사옵니다. 중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제 아픔이 소년의 말 위에 포개어진 까닭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홀로 남았으니 얼마나 어미가 보고 싶겠느냐. 중전의 목소리는 낮고 따스하였습니다. 뜻밖의 말에 단우의 눈시울이 잠깐 붉어졌으나 소년은 이내 숨을 고르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사오나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바르게 보아라 하셨사옵니다. 그 올곧은 마음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중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어머니를 잃은 자식이 낡은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은 채 두 사람은 한동안 저무는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어디선가 저녁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으나 빈자리가 주는 무게를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중전이 감탄하여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한참을 머물다 날이 어두워지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쪽 흙바닥에는 단우가 나뭇가지로 그린 마을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집집마다의 위치와 거리, 우물의 방향, 장터로 이어지는 골목의 굽이까지 빠짐없이 담긴 그 세밀함에 중전은 크게 놀랐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길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온 이웃 아낙네 둘과 마주쳤습니다.
중전이 소년에 대해 넌지시 물으니 아낙네들이 서로 먼저 말하겠다는 듯 눈빛을 밝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랍니다. 지난달 김영감네 소가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온 마을이 뒤져도 종적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외양간 흙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발자국 길이로 보아 키가 5자 남짓한 사내이고 오른발 자국이 왼발보다 얇고 보폭도 좁은 것으로 보아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걷는 사람이라고 딱 짚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2가지에 맞는 자를 떠올리니 이웃 고을 장 서방밖에 없었고 찾아가 보니 정말 그 자가 소를 끌고 가 숨겨 두고 있었답니다. 다른 아낙네도 거들었습니다. 박화분의 일도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박화부가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논 2마지기가 있었는데 이웃 마을 아전이 전담 문기를 꾸며 와서는 원래 제 땅이라고 우기며 빼앗으려 했거든요. 관아에서도 문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문기를 딱 한 번 들여다보고는 종이가 오래된 척 일부러 불에 그슬린 자국이 있고 먹물이 번진 모양새가 붓이 아니라 천 조각으로 문질러 일부러 낡게 꾸민 것이라고 짚어주었지요. 결국 아전의 거짓이 들통나서 박화부가 논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중전은 가마 안에서 아낙네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궐 안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온갖 거짓과 음모,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어둠, 그리고 3달 전부터 남편인 임금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질감. 중전은 이 어린 소년이야말로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는 직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궐 밖에 오래 있으면 눈에 띄는 까닭이었지요. 중전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고. 이튿날 도성 안팎에 어가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이 도성 밖 행차길에 오른 것이지요. 다누가 사는 마을 앞 큰 길도 어가 행렬이 지나는 길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는 가운데 다누 또한 길 한쪽에 엎드렸으나 소년의 2 눈만은 땅이 아닌 행렬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누에게는 어가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대궐 외곽의 가마니를 납품하러 갈 때마다 먼 발치에서 어가 행렬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때의 어가 행렬에서는 임금이 가마 문을 열어두고 백성들을 굽어보시곤 하였습니다. 길가에 엎드린 늙은이에게 손을 들어 일어나라 하시기도 하였고 아이를 아는 아낙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시기도 하였지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임금님이시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행렬은 달랐습니다. 다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가마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행렬을 호위하는 군사들의 수도 예전에 곱절은 되어 보였고 백성이 고개를 살짝만 들어도 호위 군사가 창대로 땅을 내리쳐 위협하였습니다. 마치 가마 안의 사람을 백성에게 보여 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다누는 가마 안의 임금이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그의 임금과 같은 분인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가 행렬이 먼지를 남기며 지나간 뒤 장터에서는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돌아가신 뒤로 이런 웅성거림이 장터마다 끊이질 않았지요. 멀쩡하던 세자 저하가 하룻밤 만에 돌아가시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소. 떡 장수 영감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자 약대를 파는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내 사촌이 궐 근처에서 약재를 대는데
세자 저하의 탕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더라고요. 이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 도성박 장터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수군거림을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식경도 지나지 않아 장터 입구로 검은 갑옷의 군사들이 거친 발소리를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사병들은 방금 세자의 죽음을 입에 올렸던 백성들을 가려내어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떡 장수 영감이 팔이 꺾인 채 끌려가고 약재를 파는 아낙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다누가 장터 옆 골목을 지나는데 비명소리가 터졌고 소녀는 얼른 골목 모퉁이 수레 뒤에 몸을 숨기고 장터 안군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관군의 칼자루에는 조정의 인장이 새겨져 있으나 저들의 칼자루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또한 군사들의 행동이 평소의 관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관군이라면 백성을 잡아들일 때에도 죄목을 먼저 읽고 포승줄로 묶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늘 저들은 죄목도 없이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칼을 뽑아 위협하는 동작만은 일사불란하게 빨랐지요. 백성의 입을 틀어막는 데에만 숙달된 움직임. 누군가가 정식 군율이 아니라 폭력만을 따로 훈련시킨 사병들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다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조정의 정식 군사가 아니라고. 관복을 입었으나 관군이 아닌 자들. 어제 장터에서 소년이 직접 가면을 벗긴 가짜 현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고을뿐 아니라 도성 안팎에 가짜를 내세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직 그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었으나 소년의 머릿속에서 어떤 커다란 그림자의 윤곽이 어렴풋이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누가 빈 방에 홀로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귓전을 스치더니 화살 한 대가 마당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누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으나 화살을 쏜 자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화살대에는 작은 밀서 한 장이 가느다란 실로 꽁꽁 묶여 있었지요. 다누가 조심스럽게 밀서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궐 안에 크나큰 거짓이 있느니라. 진실을 볼 줄 아는 내 눈이 필요하다. 자식을 잃은 이 어미를 도와다오. 다누의 손이 떨렸습니다. 궐 안에 거짓이라니 대체 무슨 큰일이기에 이런 밀서를 화살에 메어 보냈단 말입니까? 소녀는 가쁜 숨을 가다듬고 밀서를 다시 찬찬히 살폈습니다. 종이를 코끝에 가져가니 은은한 향이 배어 나왔는데 어제 여인이 툇마루에 앉았을 때 바람결에 스쳤던 것과 똑같은 향이었습니다. 또한 밀서를 화살에 묶은 매듭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실을 먼저 감아 올려 오른쪽으로 꺾는 장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매듭이었지요. 어제 여인의 은장도 자루에 감겨 있던 비단 매듭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잃은 이 어미라는 구절이 다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그 여인은 다누의 부모 잃은 사정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었지요. 그때 다누는 느꼈습니다. 저 여인이 우는 것은 단지 자기의 이야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인 또한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라는 것을. 밀서의 이 한 구절이 어제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여인이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다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궐 안팎을 드나드는 높은 신분의 여인,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 오늘 본 백성을 피하듯 문을 닫아건 어가, 관군을 사칭하며 백성의 입을 막는 정체 모를 사병들, 그리고 궐 안에 크나큰 거짓이 있다는 이 밀서. 소녀는 아직 그 거짓의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무언가 거대하고 어두운 일이 궐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누가 밀서를 움켜쥔 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당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서를 읽었느냐? 다누가 몸을 낮추며 경계하자 담장을 넘어 장신의 사내 하나가 소리 없이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어제 여인의 가마 옆에서 칼을 차고 호위하던 그 무인이었습니다. 놀라게 하여 미안하네. 나는 무혁이라 하고 그 화살을 쏜 것도 나일세. 소년 사실대로 말하겠네. 어제 자네를 찾아온 여인은 이 나라의 중전 마마이시네. 중전 마마께서는 세자 저하를 이루신 뒤 궐 안에서 벌어지는 크나큰 거짓을 홀로 감당하고 계시네. 마마께서 자네의 눈과 지혜에 큰 감명을 받고 도움을 청하신 것이니 위험한 길이긴 하나 갈 뜻이 있겠나. 다누는 밀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처음 보는 그와 소년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궐 안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지요. 소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무혁이 나직이 이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자네를 승정원의 필사보조 서리로 천거하셨네. 서리 신분으로 궐 안에 들어가면 왕의 곁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내일 아침 이 무혁과 함께 대궐로 향하세. 다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중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가, 궐 안의 거짓이라는 말의 무게가 12살 소년의 어깨 위로 한꺼번에 내려앉고 있었지요. 무혁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 줄 셈이었습니다. 다누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를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마니를 짜시던 자리, 아침이면 밥을 짓던 붓두막,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별을 세던 툇마루. 어머니가 떠나신 뒤 이 마당에서 소년이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제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던 그 여인의 눈 속에서 다누는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잃고도 궐 안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 그 어미의 모습이 떠오르자 소년의 가슴 한쪽이 뜨거웠습니다. 다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상복을 벗고 어머니가 생전에 정성껏 지어두셨던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고름을 여미는 손이 잠시 떨렸으나 이내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짧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같은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어미의 곁에 서겠다고 다누는 가슴속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소년은 어머니의 빈 마당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혁의 뒤를 따라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대궐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빈 마당 위에 쓸쓸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 다누는 무혁의 뒤를 따라 대궐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도성의 지붕 위로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골목마다 아직 어둠이 덜 거친 채 고요하였습니다. 무혁은 앞장서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뒷골목만을 골라 걸었고 다누는 한 발자국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면서도 지나는 길목마다의 지형과 방향을 머릿속에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서쪽 현문에 이르자 무혁이 품에서 중전의 인장이 찍힌 천거 문서를 꺼내 문지기에게 보였습니다.
문지기가 문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자 무혁이 단우를 돌아보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네 혼자일세. 서리관복은 안에 마련해 두었으니 승정원 주부에게 몸을 맡기게. 나는 밖에서 따로 움직이겠네. 단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무혁은 한마디를 더 엎탰습니다. 궐 안에서는 눈을 크게 뜨되 입은 굳게 다물게. 벽에도 귀가 있는 곳이니. 소년이 현문을 넘어서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높디 높은 담장 안으로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돌바닥은 빗자루로 쓴 듯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였습니다. 내관들이 소리 없이 오가고 군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창을 세우고 있었지요. 단우는 걸어가면서 이미 건물의 배치와 군사들의 순찰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쪽 회랑의 군사는 100걸음마다 1명, 서쪽 회랑은 150걸음마다 1명. 서쪽이 감시가 느슨하다는 것을 소녀는 한 바퀴 돌기도 전에 눈치챘습니다. 승정원에서 헐렁한 서리 관복을 받아 입은 단우는 그날부터 사초를 베끼고 장부를 정리하는 필사 보조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 출신의 어린 서리가 들어왔다는 소문에 내관들이 수군거렸으나 중전의 천거라는 말에 감히 거역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붓을 놀리면서도 궐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말투, 온매무새를 빠짐없이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전 명선이 단우를 내전으로 불렀습니다. 내관의 안내를 받아 긴 회랑을 지나 중전의 처소에 이른 단우는 문턱 앞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중전 마마 소인 단우 문안 여쭈옵니다. 중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장터의 안악으로 보였던 여인은 오늘 궐 안에서 왕비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나 단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어제 툇마루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따스하였습니다. 잘 왔느니라. 이 자리에서는 편히 말하거라. 중전은 단우를 앉힌 뒤 이제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자가 죽은 뒤 임금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전하와 똑같으나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온기가 전혀 없느니라. 중전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진짜 왕은 생강향을 끔찍이 싫어하여 생강이 들어간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는데 지금의 왕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아무렇지 않게 단숨에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진짜 왕의 오른쪽 손등에는 사냥 때 생긴 뜸 흉터가 있었는데 지금의 왕 손등에는 그 흉터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전이 한 번은 왕의 손을 잡으며 넌지시 살폈으나 손등이 매끈하여 흉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매일 밤 침전에 들기 전 중전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내 사람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버릇이 있었지요. 혼인 초야부터 15년간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둘만의 말이었습니다. 중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은 시험 삼아 물었느니라. 전하, 오늘은 그 말씀 안 해주시렵니까? 하고. 그런데 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구나.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지아비가 아내에게만 쓰던 말을 잊을 리가 없느니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구나.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게다가 세자가 간 이후로 지금의 왕은 중전의 침전에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했습니다. 국상 중이라 근신한다는 핑계를 댔으나 15년간 아무리 바쁜 국사 중에도 중전의 안부를 직접 살피던 왕이 석 달째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진짜 전하라면 세자를 잃은 아내를 2달이 넘도록 홀로 내버려둘 분이 아니시다. 단우는 중전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단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도 수십 년간 몸에 밴 사소한 습관과 부부만이 아는 마음의 말까지는 베끼지 못하옵니다. 아마의 의심은 틀림없사옵니다.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간 홀로 품고 있던 의심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믿어준 것이었지요. 단우가 이어서 묻습니다. 마마, 왕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이옵니까? 중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조판서 최자헌이니라. 군권을 쥐고 있고 세자가 죽은 뒤로 왕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느니라. 단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터에서 백성의 입을 막던 사병들의 칼자루에 새겨진 매화 문양이 떠올랐지요. 소녀는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최자헌이라는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중전 단우, 그리고 밖에서 따로 움직이는 무혁. 셋이서 비밀 작전을 짰습니다. 단우가 서리로서 왕의 곁에서 결정적 증거를 모으고 기회가 오면 가짜 왕을 대신들 앞에서 압박해 진짜 왕의 소재를 밝혀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중전이 단우에게 왕실 인장이 찍힌 밀첩 한 장을 건넸습니다. 위급할 때 이것을 쓰거라. 이 인장을 보면 궐 안에 금군이 움직이느니라. 이때 밀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자헌의 신복들이 야간 순찰을 도는 소리였지요. 단우는 문이 열리기 직전 문짝 뒤 그늘에 몸을 바짝 붙여 숨겼습니다. 신복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중전에게 형식적인 문안을 올린 뒤 처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으나 어둠 속의 소녀는 보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중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았느냐? 중전의 처소까지 저들이 제 발로 들어와 수색하는 세상이니라. 궐 안에 우리 편이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단우는 고개를 숙여 답하였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모아 오겠사옵니다. 흔적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옵니다. 다음 날 아침 헐렁한 서리 관복을 입고 사초 장부를 품에 안은 단우가 가짜 왕의 편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년의 두 눈이 편전 안을 고요히 훑었습니다. 진짜 왕을 찾기 위한, 그리고 가짜 왕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우는 그날부터 편전 구석에 엎드려 왕의 어명과 말소리를 기록하는 필사보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붓을 놀리는 모습은 여느 서리와 다를 바 없었으나 소년의 두 눈만은 붓끝이 아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손버릇이었습니다. 왕이 아침 수라상을 물릴 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먼저 뻗어 상을 밀었지요. 중전이 말하기를 진짜 왕은 철저한 오른손잡이여서 젓가락부터 붓까지 모든 것을 오른손으로 다루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왕은 무심결에 왼손이 먼저 나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단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차였습니다. 내관이 아침마다 올리는 생강차를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숨에 비웠습니다. 중전의 말대로였지요. 생강향을 끔찍이 싫어하던 진짜 왕이라면
찻잔이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찡그렸을 터인데 이 왕은 오히려 편안한 얼굴로 한 모금에 들이켰습니다. 단우는 이 또한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우가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관찰한 것이었지요. 세 번째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중전에게 들은 바로는 진짜 왕 이연은 국방 강무 때 말에서 떨어져 오른쪽 종아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 걸을 때마다 오른발의 무게가 늦게 실리는 고질적 버릇이 있었다 하였지요. 단우가 며칠간 살펴보니 왕은 과연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절뚝거림의 박자도 일정하고 자연스러워 단우조차 처음에는 중전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중전이 너무 큰 슬픔에 잠긴 나머지 없는 의심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소년의 마음 한켠에 흔들림이 생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단번에 깨뜨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자헌이 급히 군보를 올렸을 때 왕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서서 성큼성큼 편전을 가로질렀습니다. 단우의 눈이 왕의 두 다리에 못 박혔습니다. 양 다리의 보폭이 완벽하게 균등하였지요. 오른쪽 다리의 절뚝거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평소의 절뚝거림이 진짜였다면 화가 난다고 해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밤중이었습니다. 단우가 편전 기록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회랑에 남아 있었는데 왕이 측간을 하기 위해 침전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왕은 절뚝거림 없이 멀쩡한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단우는 회랑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또렷이 목격하였습니다. 단우는 확신하였습니다. 평소의 절뚝거림은 진짜 왕의 버릇을 흉내낸 의도적 연기이고 방심하거나 흥분한 순간에 드러나는 멀쩡한 걸음이야말로 이 자의 진짜 몸이라는 것을. 그런데 단우만 왕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자헌 또한 새로 들어온 어린 서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 편전에서 왕에게 탕약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내관 하나가 은쟁반에 탕약 그릇을 받쳐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단우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앞을 지나는 순간 내관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은쟁반이 기울고 탕약 그릇이 바닥에 엎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단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탕약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액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보통 탕약에서는 나지 않을 냄새와 빛깔이었지요. 소년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전이 말했던 세자의 마지막 탕약에서 났다는 낯선 매캐함과 검붉은 빛깔. 이 탕약에도 같은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자헌이 새로 온 어린 서리가 중전의 첩자인지 시험하기 위해 반함정이었지요. 독이 든 탕약을 일부러 서리 곁에서 엎어뜨려 소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편전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군사들이 편전을 포위하고 늙은 의원이 달려와 바닥에 탕약을 살핀 뒤 소리를 질렀습니다. 탕약에 독이 들었사옵니다. 모든 시선이 탕약이 엎어진 자리, 바로 단우가 앉아있던 곳으로 쏠렸습니다. 늙은 의원이 단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탕약 근처에 있던 자는 저 서리뿐이옵니다. 최자헌이 편전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관복에 매화 문양이 수놓인 허리띠를 두른 사내였지요. 단우는 그 허리띠에 매화 문양을 보는 순간
장터에서 백성을 잡아가던 사병들의 칼자루에 새겨져 있던 것과 같은 문양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자헌이 단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천안설이 놈이 주상전하의 탕약에 독을 넣다니 당장 목을 베라.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단우를 에워쌌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지요. 그런 단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은 이미 결정적인 것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넘어질 때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발이 걸려 넘어지면 몸이 앞으로 쏠리며 손에 든 물건도 앞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탕약은 내관이 가던 방향의 앞이 아니라 옆으로 밀려 엎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관의 오른쪽 손목이 꺾인 각도가 부자연스러웠지요. 일부러 그릇을 옆으로 밀어 던진 손목 각도였습니다. 단우가 소리쳤습니다. 독을 넣은 것은 소인이 아니옵니다. 탕약 그릇이 엎어진 자리를 보시옵소서. 내관이 앞으로 넘어졌다면 탕약은 앞쪽으로 쏟아져야 하거늘 그릇은 옆으로 밀려나 있사옵니다. 이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던진 것이옵니다. 편전이 술렁였습니다. 단우가 내관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가리키며 이었습니다. 저 내관의 오른쪽 소매를 살펴 주시옵소서. 군사들이 내관의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소매자락 안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건 붉은 독가루가 쏟아졌지요. 편전 안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함정이 역으로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최자헌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단우의 눈이 최자헌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난 내관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다음 순간 최자헌이 품에서 단도를 빼들더니 번개처럼 내관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내관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편전 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놈이 자백을 요구당할 때 스스로 혀를 깨물까 하여 미리 처단한 것이다. 최자헌이 태연하게 칼을 거두며 말하였으나 단우는 보았습니다. 최자헌의 눈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안도였다는 것을. 내관의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밤 단우는 은밀히 중전의 처소를 찾아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탕약 사건의 전말 최자헌이 내관을 죽여 입을 막은 것, 그리고 가짜 왕의 걸음걸이에서 찾아낸 결정적 증거까지. 중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자헌이 너를 시험한 것이니라. 이제 저 자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단우가 고개를 숙여 답하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사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사오니 가짜 왕을 대신들 앞에서 압박하여 진짜 전하의 소재를 밝혀내야 하옵니다. 중전 단우 그리고 밖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무혁. 셋은 결행 일시를 정하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직후 대신들이 물러가고 편전의 소수만 남는 그 순간을 노리기 한 것이었습니다. 단우가 증거로 가짜 왕을 압박해 자백을 받고 무혁이 편전을 장악하는 동안 중전이 금군을 움직여 최자헌을 포위하는 삼면 작전이었습니다. 결행은 사흘 뒤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전의 처소를 나서는 단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품 안의 밀첩을 한번 만져보며 어둠 속 회랑을 걸어갔습니다. 결행 전날 밤 단우는 승정원의 빈 방에 홀로 앉아 며칠간 관찰한 가짜 왕의 모든 행동을 총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앞에 놓고 소녀는 머릿속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돈하였습니다. 첫째, 왼손 버릇.
진짜 왕은 철저한 오른손잡이였으나 지금의 왕은 무심결에 왼손이 먼저 나갑니다. 둘째, 생강차. 생강향을 끔찍이 싫어하던 진짜 왕과 달리 지금의 왕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단숨에 비웁니다. 셋째, 중전에게만 쓰던 말. 15년간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내 사람이라는 속삭임을 지금의 왕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넷째, 손등의 뜸 흉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 걸음걸이였습니다. 진짜 임금 이현은 북방 강무중 말에서 떨어져 오른쪽 종아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뼈는 붙었으나 살점이 크게 패여 흉측한 말발굽 상흔이 남았고 걸을 때마다 오른발에 무게가 늦게 실는 고질적 버릇이 있었지요. 이는 당시 훈련에 함께했던 최자헌을 비롯한 무관 대신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조정의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단우는 이 종아리 상흔이야말로 가짜 왕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얼굴은 똑같이 만들 수 있고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도 연습하면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 아물며 살점이 패인 상흔은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대신들 앞에서 가짜 왕의 종아리를 드러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승부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우가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창호지 너머로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쪽 회랑 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하나는 낮고 굵은 목소리, 다른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단우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회랑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회랑 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최자헌과 가짜 왕이었습니다. 가짜 왕은 최자헌 앞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편전에서 대신들 위에 군림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주인 앞에 선 종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대감, 그 어린 서리놈의 눈빛이 소인의 다리를 뚫어보는 것 같아 두렵사옵니다. 탕약 사건 때에도 그 놈의 눈을 보았는데 보통 아이의 눈이 아니었사옵니다. 가짜 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기둥 뒤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굽실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것만으로도 저 자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최자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을 먹지 마라. 진짜 왕은 이 궁궐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지하에 가두어 두었으니 세상에 나올 일은 없다. 중전과 서리놈만 처치하면 이 조정은 우리 것이다. 단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하였습니다. 진짜 왕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궁궐 어딘가 지하에 갇혀 있다는 것. 소년이 그토록 찾던 결정적 정보가 적의 입에서 스스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최자헌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조회가 끝나면 중전을 역모 혐의로 가두고 그 서리놈은 조용히 없앨 것이니 너는 내일도 평소처럼 용상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가짜 왕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최자헌이 돌아서서 회랑을 걸어 나갔습니다. 단우의 눈은 최자헌의 발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자헌의 신발 밑창에 진흙이 두껍게 묻어 있었고 그 진흙에서 썩은 이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이 한밤중에 진흙과 썩은 이끼가 묻을 곳이라면 궁궐 안에서 습하고 버려진 곳, 지하로 통하는 길목밖에 없었습니다.
단우는 낮에 북쪽 후원을 지나다 배수로 어귀의 집단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 동파를 막으려고 수로 주변에 짚을 두는 것은 궁궐 안에서도 흔한 일이었지요. 단우는 그것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으나 지금은 그 집단의 위치가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단우는 기둥 뒤에서 가만히 최자헌이 사라진 방향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북쪽 회랑을 지나 후원 끝자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소녀는 기둥 그림자를 타고 소리 없이 중전의 처소로 향하였습니다. 중전은 아직 잠들지 않고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우가 문턱에 엎드려 급히 아뢰었습니다. 마마, 진짜 전하께서 살아 계시옵니다. 이 궁궐 지하 어딘가에 갇혀 계시옵니다. 중전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자를 잃은 뒤 남편마저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무너졌던 하늘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같았지요. 단우가 이어서 아뢰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최자헌이 내일 조회 직후 마마를 영모로 가두고 소인도 없앨 작정이옵니다. 결행을 내일까지 미룰 수 없사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움직여야 하옵니다. 중전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하다면 작전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중전 단우 그리고 밖에서 연락을 기다리던 무혁. 셋은 급히 최종 작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사흘 뒤 조회 직후에 결행하려 하였으나 최자헌이 내일 선수를 치려 하는 이상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가 끝난 직후 단우가 증거로 가짜 왕을 압박해 자백을 받고 무혁이 편전을 장악하는 동안 중전이 금군을 움직여 최자헌을 포위하는 삼면 작전은 그대로이되 결행 시각만 내일 아침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셋 모두 역적을 몰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단우가 고개를 들어 무혁의 눈을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큰적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옵니다. 반드시 자백을 받아내겠사옵니다. 중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전하를 구하고 세자의 원한을 풀자꾸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느니라. 밤이 깊어지고 셋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단우는 승정원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회랑을 걸으며 품 안에 밀첩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궁궐에 쌓인 모든 거짓이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으나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결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궁궐 처마 끝에서 찬바람이 휘파람처럼 울었습니다. 단우는 평소처럼 헐렁한 서리 관복을 입고 사초 장부를 품에 안은 채 편전 구석에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담담하였으나 가슴 안쪽에 품은 밀첩이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들이 도열하고 가짜 왕이 용상에 올라 좌정하였지요. 단우는 고개를 숙인 채 붓을 놀리면서도 왕의 오른쪽 다리가 평소처럼 절뚝거리는지를 눈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과연 오늘도 가짜 왕은 절뚝거리며 용상에 올랐지요. 그 연기가 오늘로 끝이라는 것을 아직 저자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대신들이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편전의 가짜 왕과 소수의 내관, 호위 군사 둘만 남는 순간이 왔습니다. 단우의 귀가 편전 밖을 향해 열렸습니다.
무혁이 보내기로 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편전 박회랑에 매달린 풍경을 3번 울리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땡, 땡, 땡. 맑은 풍경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단우의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같은 순간 편전 문이 열리며 무혁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는 동시에 무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여 호위, 군사 둘의 목덜미를 연달아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내관들이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무혁이 칼을 빼 들자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편전 안이 장악되었습니다. 단우가 제압된 군사의 허리춤에서 환도를 빼들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무거웠으나 단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혁이 다른 한 자루를 들고 나란히 섰지요. 칼끝 2 자루가 용상 위에 가짜 왕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가짜 왕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느냐? 그러나 목과 가슴을 동시에 겨누는 칼끝 2 자루 앞에서 가짜 왕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경연에서 늘 오른손으로 붓을 드셨사옵니다. 그런데 방금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신 손은 왼손이었사옵니다. 가짜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생강향을 끔찍이 싫어하셨사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단숨에 비우셨사옵니다. 얼굴은 속여도 수십 년 몸에 밴 버릇은 속이지 못하옵니다. 가짜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단우가 칼끝을 한치 더 밀며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전하의 오른쪽 종아리에는 북방 강무 때 말발굽에 짓눌린 상흔이 있어 걸을 때마다 오른발의 무게가 늦게 시리옵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무관대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옵니다. 단우가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설 때 양다리의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이 걸으셨사옵니다. 진짜 상흔이 있는 다리라면 아무리 흥분하여도 절뚝거림이 사라질 수가 없사옵니다. 가짜 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단우가 조용히 그러나 편전 전체에 울리도록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전하가 아닙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옵니까? 진짜 전하는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가짜 왕의 입이 벌어지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찰나였습니다. 편전 사방의 문이 동시에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사병 수십 명이 칼을 빼든 채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지요. 장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칼자루에 매화 문양이 새겨진 차들이었습니다. 최자헌이 작전을 사전에 눈치채고 매복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단우가 엿들은 대화에서 최자헌은 내일 중전과 서리를 없앤다고 하였지요. 최자헌 또한 오늘 아침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전이 금군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최자헌이 이미 금군 지휘관을 매수하여 중전의 명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삼면 작전의 한 축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최자헌이 사병들 사이를 느릿하게 걸어 들어오며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구나, 꼬마 서리놈. 내 놈과 중전의 꼬마 노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최자헌이 비웃으며 단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간밤에 회랑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일부러 내 놈이 듣도록 내버려 두었느니라.
오늘 아침에 덤벼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단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간밤의 대화마저 함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최자헌은 단우가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진짜 왕이 지하에 있다는 정보를 흘려 단우와 중전이 서둘러 결행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지요. 단우와 무혁이 등을 맞대고 칼을 세웠으나 사방에서 칼날이 조여 들어왔습니다. 무혁이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서며 사병 셋을 연달아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밀려드는 수를 당해 낼 수 없었지요. 사병 하나가 던진 창이 무혁의 옆구리를 스치며 피가 솟았고 또 한 자루가 허벅지를 찔러 무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자헌이 직접 앞으로 나서더니 단우의 손목을 발로 밟아 환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바닥에 내리눌렀지요. 차가운 돌바닥이 소년의 뺨을 짓눌렀습니다. 최자헌이 사병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중전의 처소를 겹겹이 포위하여 가두고 저 칼잡이는 일금부로 끌고 가라. 사병들이 피투성이의 무역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최자헌이 바닥에 눌린 단우의 턱을 칼끝으로 들어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천한 고아 놈 하나 죽어나가도 슬퍼할 아비 어미가 있느냐. 그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독한 고독이 엄습하였지요. 이 넓은 궁궐 안에서, 아니,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져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칼날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우는 눈빛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눌린 채로 중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툇마루에서 나란히 앉아 같은 외로움을 나누었던 그 여인의 따스한 손길을,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을, 세상을 바르게 보아라. 단우의 눈이 바닥에서 최자헌의 신발 밑을 훑었습니다. 간밤에 보았던 것과 같은 진흙과 썩은 이끼가 여전히 신발 밑창에 묻어 있었습니다. 진짜 왕이 갇혀 있는 곳의 단서를 소녀는 이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최자헌이 가짜 왕의 명으로 단우를 즉결 처형하라 명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소년의 양팔을 잡아 끌어 일으키더니 서쪽 회랑을 향해 끌고 갔습니다. 서쪽 회랑은 단우가 궐에 들어온 첫날 감시가 느슨하다고 파악했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끌려가면서도 단우의 두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랑의 기둥 간격, 횃불의 위치, 군사들의 대형. 소녀는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쪽 회랑으로 끌려가는 동안 단우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팔을 잡은 군사는 둘이었고 뒤에서 칼을 빼든 채 따르는 군사가 셋이었습니다. 5명. 소녀는 그 수를 머릿속에 새기면서 군사들의 걸음, 박자와 소나귀, 힘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랑이 직각으로 꺾이는 모퉁이가 다가왔습니다. 단우는 이 모퉁이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궐에 들어온 첫날 순찰 동선을 파악할 때 이 꺾임 구간에서 군사들의 시야가 일순간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다 버린 가마니 끈 뭉치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궐 안자벽부들이 짐을 나르다 두고 간 것이었지요. 모퉁이를 도는 순간 양팔을 잡은 군사 둘의 보폭이 어긋나며 소나귀 힘이 찰나 느슨해졌습니다. 단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아래로 낮추며 두 팔을 비틀어 빠져나온 소년이 바닥에 가만히 끈을 낚아채더니 양옆 군사의 발목을 한 번에 감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두 군사가 서로 엉켜 넘어지며 뒤따르던 군사 하나까지 깔려 나뒹굴었지요. 단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쪽 회랑 깊숙이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리 놈이 도망쳤다. 잡아라. 소년의 맨발이 차가운 돌바닥을 때리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서쪽 회랑은 궐 안에서도 가장 외진 곳으로 초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 감시가 소홀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우가 두어 모퉁이를 지났을 때 앞에서 검은 그림자 여럿이 칼을 빼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자헌이 미리 배치해 둔 자객들이었지요. 뒤에서는 추격하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우의 두 눈은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랑 기둥 사이사이로 들이운 그림자의 각도와 벽에 걸린 횃불의 위치. 횃불과 횃불 사이에는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지요.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에 단우가 몸을 웅크리며 기둥 뒤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화살이 기둥에 박히며 나무 파편이 튀었지요. 소년은 기둥 그림자에서 다음 기둥 그림자로 횃불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몸을 날렸습니다. 어둠이 소년의 갑옷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로 접어들자 자객 셋이 칼을 세우고 길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었지요. 단우의 눈이 벽면을 훑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 긴 비단 장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궐 행사 때 쓰는 장식용 장막이었지요. 단우는 달려가는 기세 그대로 벽의 장막 한쪽 끝을 잡아채며 자객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넓은 비단이 펄럭이며 자객들의 머리와 얼굴을 덮었고 시야를 잃은 자객들이 서로의 칼에 걸려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단우가 자객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회랑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 이상 문도 길도 없었습니다. 궁궐 외벽과 연결된 가파른 배수로가 절벽처럼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아득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최자헌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최자헌의 얼굴에 악랄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구나, 꼬마 서놈. 여기가 내 무덤이다. 자객들이 부채꼴로 펼쳐지며 소년을 에워쌌습니다. 칼날이 횃불빛에 번들거렸지요. 단우는 절벽 끝에 서서 한 발짝도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단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축축한 물 안개의 냄새, 깊은 울림, 그리고 썩은 이끼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섞여 오는 마른 짚의 냄새.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자헌의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진흙에서 났던 것과 똑같은 냄새였지요. 소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최자헌은 진짜 왕을 궁궐 지하에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최자헌의 신발에는 썩은 이끼가 묻어 있었고 지금 이 절벽 아래에서 똑같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배수로가 진짜 왕이 갇힌 지하 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칼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람이 횃불을 옆으로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불꽃이 기울며 절벽 아래 어둠을 순간적으로 비추었고 단우의 눈에 무언가 불룩하게 쌓인 윤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단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어둠이 다시 내려앉아 삼켜버렸으나 단우의 머릿속에는 그 윤곽이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단우는 가슴 속에 간직한 중전의 밀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절벽 너머 중전의 처소가 있는 방향을 향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목례를 올렸지요. 마마, 소인이 반드시 전하를 찾아 모시겠사옵니다. 자객들의 칼날이 소년의 가슴을 향해 밀려오는 그 찰나, 단우는 몸을 돌려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 배수로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소년의 몸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최자헌이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지요. 물소리만 아득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죽었겠지. 최자헌이 내뱉었으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자헌은 사병들에게 배수로 아래를 샅샅이 수색하라 명한 뒤 돌아서며 다른 명을 내렸습니다. 중전을 영무 혐의로 폐위시키는 교서를 작성하라. 왕의 옥새를 찍어 오늘 안으로 조정에 반포한다. 최자헌의 발걸음이 편전을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궁궐 전체가 최자헌의 소나귀에 들어가며 짙은 암흑이 깔렸습니다.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소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단우의 몸은 가파른 배수로의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돌과 이끼에 온몸이 긁히고 부딪히며 어둠 속을 굴러 내려가던 소년은 경사면 끝에 쌓여있던 집단 더미 위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졌습니다. 등짝에서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 왔으나 집단이 떨어지는 힘을 받아준 덕에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요. 한참을 누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단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여기저기서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으나 팔다리는 움직였습니다. 집단이 거기 있으리라 짐작은 하였으나 막상 온몸으로 부딪히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년은 어둠에 눈을 익히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축축한 공기가 살갗에 달라붙었고 사방에서 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썩은 이끼 냄새. 단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니 끈적한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밀려나왔고 그 위에 초록빛 이끼가 두텁게 덮여 있었지요. 최자헌의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것과 똑같은 진흙이요. 똑같은 이끼였습니다. 소년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아래 어딘가에 진짜 왕 갇혀 있다는 것을. 단우는 벽면을 더듬으며 일어섰습니다. 돌벽에 횃불이 꽂혀 있던 자리가 손끝에 닿았지요. 횃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으나 벽면에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을음이 짙은 쪽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통로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지요. 단우는 그을음의 방향과 발밑으로 흐르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어둠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하 통로는 미로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단우는 멈추어 서서 벽의 그을음, 자국과 바닥의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발자국 위에 비교적 새로운 발자국이 겹쳐 있는 길이 있었지요. 누군가가 최근까지 이 통로를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우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통로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년은 발소리를 죽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통로 끝에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철문 사이로 가느다란 핏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안쪽에서 기름 등잔이 켜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단우가 철문의 빗장을 살폈습니다. 녹이 심하게 쓴 쇠빗장이었으나 잠금쇠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최자헌이 자주 드나들면서 잠금쇠를 풀어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이 깊은 곳까지 누가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단우가 온 힘을 다해 빗장을 밀었습니다. 녹슨 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철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소년의 눈에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석실 한가운데 한 사내가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었고 입술은 까맣게 갈라져 있었지요. 독에 중독된 듯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간에 달한 신음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시선이 사내의 오른쪽 종아리에 멈추었습니다. 용포 바지자락이 찢어져 종아리가 드러나 있었는데 거기에 말발굽에 짓눌려 살점이 크게 패인 거대한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전이 말하였던 것과 단우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가리키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흔이었지요. 단우는 이분이 진짜 왕 이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소녀는 급히 사슬을 살폈습니다. 쇠사슬은 두꺼웠으나 습기에 오래 노출되어 여러 곳이 녹슬어 있었지요. 단우는 연결고리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가장 약하고 균열이 간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돌을 집어든 소년이 균열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여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팔이 저리도록 내리쳤을 때 녹슨 고리가 탕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나머지 사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끊어 나갔지요. 사슬이 풀리자 진짜 왕이 놀라 고개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소년을 향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가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단우가 왕의 곁에 무릎을 꿇으며 답하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보내신 사람이옵니다. 전하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진짜 왕의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전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흐릿했던 눈동자에 한 줄기 빛이 돌아왔지요. 명선이가 살아있느냐? 살아 계시옵니다. 마마께서 전하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시옵니다. 진짜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우는 왕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12살 소년의 어깨에 어른 사내의 무게가 실렸지만 단우의 다리는 휘청거리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로 저편에서 횃불빛이 흔들리며 무수한 발소리가 쏟아져 왔습니다. 최자헌이 배수로 수색을 명한 군사들이 이 통로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돌벽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단우는 왕을 부축한 채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몸이 너무 약해 발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었지요. 추격하는 군사들의 횃불이 등 뒤에서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단우의 눈이 통로의 천장과 벽을 훑었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탱하고 있는 오래된 돌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는데 기둥마다 균열이 가 있었고 밑동을 받치는 나무 버팀목은 습기에 절어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기둥과 버팀목을 연결하는 밧줄도 삭아서 손으로 잡아당기면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단우는 왕을 안전한 쪽으로 먼저 보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추격하는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통로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돌기둥들 사이를 지나는 순간이었지요. 단우가 제압당했던 군사에게서 빼앗지 못한 칼 대신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녀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에 삭은 밧줄을 돌 조각으로 힘껏 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작은 밧줄이 툭 끊어지며 버팀목이 빠졌고 돌기둥이 비틀거렸습니다. 연달아 옆 기둥의 밧줄도 끊자 기둥이 기울며 천장에 흙과 돌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지하 통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밀려오고 무너지는 돌과 흙더미가 추격하는 군사들과 단우 사이를 완전히 막아버렸지요. 뒤에서 군사들의 비명이 들렸으나 곧 흙더미에 파묻혀 잦아들었습니다. 단우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하면서도 왕의 팔을 다시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통로의 공기 흐름을 따라 걷자 점점 바람이 새어지더니 저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였지요.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무혁이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갔던 무혁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인지 단우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혁이 힘겹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마지막 수단을 쓰셨네. 최자헌이 매수하지 못한 금군 일부가 남아 있었거든. 그들이 의금부에서 나를 빼내 주었네. 무혁의 옆구리와 허벅지에는 편전에서 입은 상처가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칼을 쥔 손만은 굳건하였습니다. 무혁이 진짜 왕의 얼굴을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무혁이 늦었사옵니다. 진짜 왕이 무혁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늦지 않았느니라. 단우 진짜 왕, 무혁. 셋이서 출구를 빠져나오자 동쪽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기와지붕 위로 푸른 빛이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편전 마당 쪽에서 북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왕이 최자헌에게 전권을 넘기는 의식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우가 편전 마당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전하, 이제 가셔야 하옵니다. 저 마당에서 모든 거짓이 끝나옵니다. 진짜 왕이 단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왕이 소년의 어깨를 한 번 꽉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지요. 셋은 편전 마당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편전 앞마당에는 삼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짜 왕이 용상 앞에 서고 최자헌이 그 옆에 나란히 선 대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최자헌이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주상전하께서 본관에게 군국대권을 위임하시는 교서를 내리셨다. 오늘부로 조정의 모든 정사는 본관이 총괄한다. 대신들이 엎드려 절을 올리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전 마당의 정문이 벌컥 열리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투성이에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소년 하나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야위고 초췌한 사내가 피투성이 무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용상 앞에 선 왕과 마당으로 들어온 사내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대신들이 벌떡 일어나며 술렁였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왕이 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최자헌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을 억지로 눌러 담으며 사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마귀가 씌인 가짜다. 주상전하의 얼굴을 훔친 요물이니 당장 베어라.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진짜 왕을 향해 달려들려 하였습니다. 그때 단우가 대신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흙투성이 서리 관복에 여기저기 찢어진 꼴이었으나 소년의 두 눈만은 편전 마당 전체를 밝히듯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들께 여쭈옵니다. 단우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병들의 발이 멈추고 대신들의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은 속일 수 있사옵니다.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단우가 진짜 왕을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전하의 오른쪽 종아리에는 북방 강무 때 말발굽에 짓눌린 상흔이 있사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크게 패여 흉측한 흉터가 남았다 하였사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무관대신들께서는 당시 훈련에 함께 계셨으니 그 상흔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늙은 무관대신 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지요. 단우가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진짜 전하시라면 그 상흔이 종아리에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가짜라면 없을 것이옵니다. 두 분 모두 종아리를 보이시면 진위가 밝혀지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자헌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진짜 왕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위고 비틀거리는 몸이었으나 왕은 스스로 용포의 바지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종아리가 드러나자 마당에 탄식이 퍼졌습니다. 말발굽에 짓눌려 살점이 깊이 패인 거대하고 붉은 상흔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아물었으나 그 깊이와 크기는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훈련에 함께했던 늙은 무관 대신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상흔 보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상흔은 소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이분이 진짜 주상전하이시옵니다. 다른 무관 대신들도 잇따라 무릎을 꿇으며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마당이 술렁이는 가운데 단우가 용상 앞에 가짜 왕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분도 종아리를 보이시지요. 모든 시선이 가짜 왕에게 쏠렸습니다. 가짜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 발짝 뒷걸음질 쳤으나 대신들의 눈이 일제히 가짜 왕의 종아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지요. 군사들이 가짜 왕의 바지자락을 걷어 올리자 매끈한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상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편전 마당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술렁였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금군들이 칼을 돌려 최자헌과 가짜 왕, 그리고 매화 문양의 사병들을 포위하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최자헌이 매수한 금군 지휘관도 사태가 뒤집히자 칼을 버리고 엎드렸지요.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금에서 풀려난 중전 명선이 내전에서 마당으로 달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군 일부가 중전의 처소를 포위하던 사병들을 제압하고 중전을 구출한 것이었지요. 중전이 진짜 왕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 서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 온 두 사람이었지요.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왕이 떨리는 손으로 중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단 하루도 빠진 적 없었던 그 말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소, 내 사람. 중전이 왕의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편전 마당에 엎드려 있던 대신들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최자헌이 군사들에게 포박된 채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고작 저 천한 고아 놈의 눈빛에 내 대업이 무너지다니. 왕이 최자헌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최자헌, 내가 과인의 아들을 독살하였느냐. 최자헌은 입을 다물었으나 가짜 왕이 바닥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최자헌이 세자의 탕약에 독을 넣어 죽이고 진짜 왕을 지하에 가두고 얼굴이 닮은 자신을 대역으로 세워 조정을 장악하려 하였다는 것을. 편전 마당이 분노로 들끓었고 최자헌과 역적 무리는 일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해가 높이 솟아 편전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왕과 중전은 나란히 서서 마당 한쪽에 흙투성이 관복 차림으로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만난 고아 소년이 왕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은 것이었지요. 왕이 단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이름이 단우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과인의 목숨을 구하고 중전을 지키고 세자의 원한을 밝혀준 것이 모두 너의 공의로다. 왕이 대신들을 돌아보며 선포하였습니다. 과인은 이 아이를 왕실의 정식 서열인 대군으로 입적하여 원자로 삼겠노라. 세자를 잃은 슬픔이 이 아이를 보내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라 하겠노라. 대신들 사이에서 예법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었으나 왕의 뜻이 확고하였고 단우가 세운 공이 너무나 컸기에 감히 거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중전 명선이 단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가마 문틈으로 소년을 바라보던 날부터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같은 외로움을 나누던 날부터 중전의 가슴 속에는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지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빈자리와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빈자리가 서로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전이 단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소년의 머리 위로 여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단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따스한 온기가 소년의 온몸에 퍼지자 참고 또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단우가 중전의 품에서 목매어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편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전이 소년을 더 꽉 안으며 답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 이 한 번의 포옹 안에서 가족의 정으로 승화되어 서로를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전 마당에 엎드린 대신들도 칼을 세우고 서 있던 금군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단우는 백성과 대신들의 압도적인 추대를 받으며 왕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장터에서 가짜 현감의 거짓을 밝혀내던 소녀는 궐 안의 거짓까지 밝혀내고 나라를 구한 뒤 마침내 진짜 가족의 품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옳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이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은 깊은 연못과 같아서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한 얼굴과 가머니설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있사오나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옵니다. 또한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자는 어려움을 보면 먼저 나선다 하셨지요. 12살 고아 소년 단우가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슬픔을 아는 마음이 용기가 되어준 까닭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아픔을 깊이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단단한 인연의 끈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